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이 됐죠. 새로운 한 주가 열린 월요일 아침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강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 씨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국가수에서 좀 더 자세한 부검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머리와 뺨에서 이 상처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게 1차 부검 소견인데요. 경찰도 손 씨의 상처가 한강에 떠다니는 부유물 등에 부딪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손 씨의 마지막 행적을 찾기 위한 주변 CCTV 확인과 휴대전화 분석 작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사망 추정 시간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부터 4시 반 사이 손 씨를 목격한 사람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흥업소들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를 어기고 모텔에서 변종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수원의 한 모텔 지하에 있는 노래바의 경우에 밤 10시가 넘자 모텔 객실을 빌려서 술을 파는 변종 영업을 했는데 유흥 접객원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이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던 손님 중에는 애인과 술을 마신 거라면서 항변하는 경우도 속출했다고 하는군요.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불법 영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치안력을 총동원해서 불법 영업 단속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또 매주 5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어있는 이 샌드위치 연휴가 격주에 걸쳐 가능해진 만큼 미리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못 박아둔 건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이어 예외가 있는 가족 모임 관련 규정도 현재처럼 8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면 총 8명까지 가능하고요. 이때 성인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이후에 통상 3주 안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워낙에 부족해서 간격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211만 회분으로 2일 0시 기준으로 180만 회분이 사용돼 단순 계산하면 31만 회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만 132만 명이어서 101만 회분 정도 부족한 건데요. 매주 조금씩 나눠서 이달 중에 175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어서 매번 아슬아슬 접종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3주로 허가된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백신 보릿고개는 최소 6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0시 기준 606명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일 0시 기준 39,169명 접종을 완료했고요. 누적 접종 인원은 339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제법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 예상됩니다. 또 오늘 전국의 대기질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외투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건우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있었던 핫 이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소식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의 영혼의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원이면 김치죠. 김치, 김치찌개, 김치전, 예. 김치부침. 한국인데 네. 된장이죠. 된장찌개, 아, 된장. 저도 네. 된장찌개예요. 둘 다 아닙니까? 네. 된장, 김치찌개 뭐 다. 둘 다죠, 사실. 네. 뭐 저도 둘 다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좀 저는 된장입니다. 어. 오늘 이슈가 바로 된장인데요. 유독 이 된장에 진심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머님들께서 고르실 때 정말 까다롭게 고르시거든요. 된장을. 뭐 대량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 장맛수에 따라서 식탁 밥상의 퀄리티가 달라지지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니, 지금 된장이 아니라 치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셰프 입장에서 정말 치즈 먹은 된장. 네, 이 된장 정말 손맛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님들 사이에서 맛있다고 인정받은 이 된장은 그야말로 인기가 급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9년에 혜성같이 등장한 한 된장 업체가 있었는데 네. 이 업체 홈페이지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소개된 된장은 저염 된장, 어허. 재래 된장, 국산 된장, 그리고 국산 100% 장단콩 된장, 시골 된장이라는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염이다, 뭐 재래다, 뭐 100% 국내산 장단콩 이러면 귀 쏠깃해져요. 주부들 그럼. 입장에서는. 뭐 온갖 좋은 거 종합 세트예요. 네. 어디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주부님들이 한 번은 구입하고 싶은 제품으로 꼽혔던 바로 그 된장인데요. 네네. 이 제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요. 와. 또 된장 판매 1위를 차지하면서 1위? 홈쇼핑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무려 3만 1천여 명이 구입을 했는데 된장의 무게만 46톤, 금액으로는 6억 5천만 원. 1년 4개월 동안. 와.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제품인데 2월까지만 판매한 것 같아요. 그러게. 판매 중단 이유를 또 밝혔어요, 홈페이지에. 이 사진도 함께 보시죠.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네. 요렇게 어. 만들어둔 된장이 모두 바닥나서 햇된장이 숙성될 때까지 잠시 쉬어가고자 합니다. 네, 업체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긴 한 그러게요. 거예요. 신뢰가 확 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숙성이 덜 됐어도 이것도 일단 판매하고 조금 더 숙성시켜서 드시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결정을 아니, 했어요. 우리는 완전한 제품을 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신뢰가 가는 네. 업체인데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대표가 그렇죠. 구속이 구속이 됐어요. 됐다고요? 네. 왜 뭐 제대로 영업한 것 같은데 왜 구속이 됐어요? 100% 국산 된장을 콩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산 또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콩이 섞인 된장이었다고 합니다. 오, 완전 소름. 와, 아니 온라인에서 1등하고 홈쇼핑까지 진출할 정도면 검증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을 텐데. 이게 문제가 또 아닌가 봐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메주를 빚어 만든 전통 된장이라고 강조했던 게 네. L글루타민산 나트륨 또 MSG가 들어간 된장이었다고 대박. 하고요. 또 유명 블로거나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서 너무했다. 판매를 또 촉진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 먹는 걸로 장난치시는 분들은 이제 천벌 받거나 진짜? 아니면 진짜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본인이. 진짜.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1kg에 3,000원짜리 된장 할인 이벤트라면서 이거를 아마 13,000원에 몇 판매를 배야, 했다고 네. 합니다. 제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정말요? 제가 정말 그거 깜짝 사서. 놀랐었는데 제가 지난해 12월에 정말 저 사진 딱 똑같거든요. 제가 검색해봤더니 14,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제가 또 신혼이다 보니까 또 신랑 된장찌개 끓여주려고 샀는데 지금은 다 버렸어요. 근데 정말로 그 당시에 13,000원에 그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게 할인해서 팔았던 거잖아요. 할인가였어요. 네. 그럼 할인 안 했으면 얼마나 더 남겨 먹은 거예요? 그 이거 사람들? 엄청난 거죠. 이거 3,000원짜리를 13,000원에 팔았다니까요. 어허.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죠. 이게 철저하게 소비자를 기만한 건데요. 준비한 사진을 보면 또 더 화가 날 겁니다. 함께 사진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세상에. 이거 전원일기 BGM 노래가 진짜? 지금 경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콩밭에서 경작하는 모습입니다. 어떡해. 콩으로 만든다 이거지. 제가 저 사진에 속았거든요. 저 저 사진 거짓이었어. 보고 믿었어요. 근데 저거는 그럼 완전 사기네, 사기. 사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옆에 써놓은 글을 좀 보세요. 이게 경기도 파주시의 최고급 장난콩을 사용해서 메주를 만듭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이거 누가 안 있죠. 썼겠습니까? 담 있죠. 네. 야, 이분들은 그 제품의 진심이 아니라 홍보의 진심이었던 분들인데. 아,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은 처벌 안 됩니까? 처벌할 수 있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포함이 됐는데 무첨가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제조 방식 같은 것들을 속이게 되면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영업 정지, 제조 정지 또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식선을 넘어서서 아주 과장된 방법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어떤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를 하고요. 이런 내용이 거래에 아주 중요한 사실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기농 수제 쿠키로 엄청나게 엄마들이 인기 끌었던 쿠키가 있는데 이 쿠키가 알고 봤더니 유기농 쿠키가 아니고 마트에서 떼다 파는 쿠키였어요. 이게 지금 사기죄로 기소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지 이런 거. 이런 업체는 좀 처벌 좀 강하게 세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짓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요. 식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건강 기능과 관련해서 이런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아까 다 경작하는데 보여주고 막 그러게. 국내 코인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와 진짜 좋은 건가 보다 이러고 사 먹게 했으니까 이거 진짜 사기 같은데 이거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이제 그 장난치는 사람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법에서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산지 표시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다음에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재범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가 있는데 일단 소비자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싼 게 수입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으로 국산 콩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싼 게 비지떡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걸 알고 3,000원짜리를 13,000원, 14,000원 이렇게 판 거예요. 네. 이걸 좀 비싸게 해야 사람들이 진짜로 알고 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계획된 사기 같아. 네. 아 제발 좀 우리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장난질 좀 그만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 네. 지난 7일 제주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네. 다행히 집주인 A씨가 외출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A씨는 전기장판 때문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CCTV를 돌려보다가 정말 뜻밖의 인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방화로 인한 화재였어요? 이게 CCTV에 누가 찍힌 거예요? 정말 황당했거든요. 이게 누가 불을 질렀는지 보니까 넉 달 전에 이 집을 수리했던 업체 직원 B씨가 여기에 찍혀 있었어요. 수리업체 직원이 4개월 지난 시점에서 왜 남의 집에 불을 질러요? 뭐 두 사람이 원한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B씨가 노린 거는 이 A씨의 목숨도 아니었고 네. A씨의 집 장판이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장판이 뭐? 장판을 노릴 만한 게 되나? 그 메이커였나? 그러니까 그러게. A씨의 집에서 전기 장판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 전기 장판 밑에 있는 현금. B씨가 집 수리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뭔가 발견했나 보다. 바로 그거죠. 예. B씨가 4개월 전에 A씨 집을 수리를 했거든요. 네. 장판 밑에 돈이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아하.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넉 달 만에 A씨 집을 다시 찾았고 여기서 밑에 있던 돈과 금목걸이 같은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간 거예요. 아니 절도가 목적이었으면 돈하고 그런 거 챙겨가면 되지 왜 또 불을 질러는 거야? 여기에 범행이 발각될까 봐 불을 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B 씨는 왜 그 80만 원 상당의 그걸 노리고서 이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에 혹한 거죠.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80만 밖에 안 되는. 재산 범죄가 아직도 66만 건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생계형 범죄 있잖아요. 이 사기죄와 절도죄가 아직도 그렇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생계형 범죄가 지난해 3월 수원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한 고시원에서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이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네. 삶은 계란 18개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징역 1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처를 호소를 해서 이게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어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무조건 이거 다 선처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제주도 이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선처해줄 그런 어떤 정황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첫 번째 혐의는 절도죄죠, 당연히. 네. 다른 사람이 이제 금품을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고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혐의는 뭐 방화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돈만 훔쳤으면 그나마 절도죄만 처벌되는데 이 불까지 지른 건 사실 굉장히 이건 위험한 범죄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돼요. 그래서 네.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 불을 질렀는데 혹시 네.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살인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선주 관조물 방화 치사죄가 돼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처를 하면 혹시 처벌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도나 방화 같은 범죄는요, 네. 피해자가 선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아예 면제될 수는 없고, 다만 선처 의사를 밝히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어서 처벌 수위가 좀 낮게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형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초 이 서울 영등포구가요, 일부에 제한돼 있던 푸드뱅크나 마켓 이용 대상자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 누구나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무상으로 챙길 수 있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 주거급여와 또 자신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좋네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요즘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자치구가 이른바 이런 코로나 장발장이 없도록 무료 식품과 생필품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면서 이게 또 복지 사각지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계기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더 돕자 하는 흐름으로 기부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뭐 나눔의 장을 연다고요? 네, 경기도와 뭐 대구시, 익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런 또 생필품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 나눔 장터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핫 이슈 알아봤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사연은요. 이걸로 끝난 가정 불화입니다. 이혼으로 끝난 가정불화.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혼보다 더 나가나? 더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센 예. 거예요? 볼게요. 정답은? 무섭습니다. 야, 이거 끔찍하네. 자, 어떤 사연인지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식당 사장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집에도 제때 안 들어오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겨우 마음 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했죠. 전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 어디 갔냐? 당장 나와봐봐. 조용히 좀 해. 일하는 데까지 와서 이러면 어떡해. 이게 뭐냐고 하루가 서방님이랑 그래라 저래라. 뭐라는 내가 복수연전하러 가야 되니까 돈 내놔 빨랑 내놔. 아, 정말. 사장님, 아유. 아니, 남의 영업장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당신 뭔데 나가란 말이야? 이게 내 마누라야. 내가 박수림이 남편이야, 남편. 내 박수림이 사장이요. 박사장? 기둥사장? 날 갖고 왜 이래 정말. 남편의 주사 행패로 전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되고 말았고 아이들 등록금조차 낼 수 없어 지인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 숨겨놓은 돈 어디 갔지? 그거 우리 예인이 수술비인데. 그거 없으면 우리 예인이 죽을지도 돈 모르는데. 그거 봐봐. 그것밖에 없어? 그걸 안판도 제대로 못해. 그 돈 더 내놔. 내가 한 방에 복구해 줄 테니까 내놔, 빨리. 예인가라,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가져가? 당신 때문에 예인이 제때 치료 못 받아서 큰일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야? 그것도 다 지복이지. 타짜 애비 둔 것도 다 지복이고.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잘 나간 타짜였는데 밑장 빼야 되는데. 아무튼 너랑 엮이고 나서 운빨 떠졌어.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나 용서 못해. 밟아버릴 거야. 질근질근 씹어버릴 거야. 참고 있던 분노가 화라산처럼 터져버렸고 전 이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더 좀 진짜. 들어볼까요? 어떤 사연입니까? 네, 이미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아내 A 씨, 네. B 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더 좋은 삶을 꿈꾸면서 재혼을 했을 텐데 더 안 좋아졌네요. 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A 씨가 홀로 키워왔거든요. 그런데 이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을 대신을 해서 A 씨가 혼자서 식당에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혼자 가장 역할을 한 거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돈 벌고 할 때 남편이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게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뭐 술과 도박은 물론이고 가정 폭력까지 행사를 했다고 해요. 네, 지난해 6월에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조르기도 했어요. 아이고, 야, 이 목을 졸라요? 이분 완전 이성의 끈을 놓으셨네. 진짜.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이 일로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B 씨가 또 집을 나가서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 나가 따로 살면 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그러니까. 식당에서 버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요. 네,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내 A 씨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남편에게 또 생활비를 좀 보태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먹고 애들 패는 남편 찾아와서 생활비 달라고 손 내밀까. 그러니까요. 생활비 좀 보내줬대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에이. 절대 없죠. 네. 생활비를 안 보내주는 거는 물론이고요. 아내의 연락을 아예 피해버렸다고 해요. 잠식한 거죠. 너무 답답하다. 아내가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재혼하고 나서 인생이 더 불행해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또 불행이 끝이 없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A 씨에게 2달 뒤에 또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지난해 8월 6일 네. 생계를 위해서 일하던 음식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처지를 비관하면서 낮술을 마셨거든요. A 씨가 이 낮술을 마시고 남편 B 씨를 또 찾아갔는데 이게 또 문제였어요. 친구와 남편 B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술과 도박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걸 또 보니까 네, 화가 화가 난 나죠. 겁니다. 네, 그래서 A 씨가 우발적으로. 그렇죠. 우발적인 범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술도 마신 모습이 있었고 또 굉장히 그 전부터 힘들었었잖아요. 맞아. 그렇지만 A 씨는 이제 살인의 고의가 이제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인정이 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편에게 너무 슬퍼서 죽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너를 죽이겠다, 넌 정신병자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행에 쓰인 흉기가 굉장히 날카로운 또 가위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는 적어도 어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네.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거고요. 그렇죠. 이제 A 씨의 변호인은 그나마 이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심신미약이면 형량이 줄잖아요. 네. 이제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이제 좀 형량을 깎아달라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네. 법원은 그나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긴 했지만 뭐 사물 별변 능력이라든지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심신미약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아내 A 씨의 판결 어떻게 나왔어요? 네, 1심 재판부에서는요, 이 아내
A씨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 남편이 비록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고 네. 또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한 그런 점들이 참작을 할 만은 하지만 어떤 범행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친아버지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친아버지를 잃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참작을 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A씨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면서요? 예, 원심이 이제 징역 10년이 나왔는데 네. 징역 10년을 유지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살인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그 사망한 남편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징역 10년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이고, 이게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고 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그럼요. 정말 살아가면서의 그런 어떤 이런 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사연은 설마 이거 했겠어요? 네? 설마. 뭐 한 거예요? 설마 방구 꼈겠어요? 그러면 좋겠다. 아유, 그러면 좋겠다. 뭔가 더 심각한 것 그 같은데. 법이 알고 싶다. 네. 설마 이거 했겠어요? 죽이려고? 아, 오늘 왜 이렇게 무섭냐? 그렇죠. 얘기가 네. 많네요. 네. 자, 사연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님, 올케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해주시고 네. 딸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몇 년 전 남동생네 부부가 자초해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길래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은 효자 효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전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버지, 의사가 그러는데 어머니 위 많이 안 좋으시대. 아니 저기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요? 아니야, 뭐 그럴 리가 있어. 나하고 저 여행도 잘 다니고 멀쩡했는데. 아니야. 가만있어 봐. 요즘에 저 날이 더워서 며느리가 수박 화채를 좀 해줬는데 네. 그거 먹은 뒤로 속이 안 좋다고 자꾸 좀 그렇게 하고 그랬어. 아니 엄마 원래 수박같이 좋아했잖아. 아니 뭐 식장이 좀 갑자기 변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아유, 수박 화채에서 복숭아 향이 나고 그랬거든. 복숭아? 엄마 복숭아. 아 갑자기 웃음이 나. 웃으면 아니 엄마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옳게 다 아는데 설마 일부러 넣었을라고. 아 근데 아버지 아까 왜 어설픈 기침을 자꾸 하고 있어?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감기 걸렸어요? 아니야 그 집에 프리지아며 무슨 백합이며 에? 꽃이 한가득이야. 요즘 계속 이렇게 기침이 아니 그러나. 아버지 꽃 알레르기 있는 거 옳게 다 아는데 무슨 꽃을 그렇게 들여놨대? 아니 설마? 전 설마하는 마음에 올케에게 가서 따졌죠. 그런데 올케 우리 엄마 복숭아 알레르기 있고 아버지 꽃 알레르기 있는 거 알잖아. 그러면서 복숭아 드시게 하고 아니 꽃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으면 어떡해? 그게 뭐 문제 돼요? 왜요? 뭐, 그게 왜요? 왜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아니 설마 대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이, 설마 제가 뭐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모시고 사는 자식한테 진작 건물 주셨으면은 그게 병원 가고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유, 뭐라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올케 뺨을 때렸고 올케는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야, 좀 왜 이렇게 당당하냐? 이게 뭔가 재산 문제가 네, 있는 있어, 거. 있었어. 뭐가 있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놨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꽁트로 보셨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24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해당 여성의 어머니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고요. 또 아버지는 꽃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어머니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고 아버지는 꽃 알레르기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여성은 남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고요. 네. 그 이유가 수박 화채에 복숭아를 넣은 걸 드시고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아까 아버지 기침했죠? 네. 아버지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퇴원하고 난 날 집에 꽃이 한가득 있었어요. 이거 완전 노린 거 야, 아니에요? 이거 너무 노골적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면요, 뭐 콧물이나 재채기는 당연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와서 그래.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것도 그것도 위험하지만 근데 그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면 처음에 구강 부위가
막 이렇게 가렵대. 그러면서 빨갛게 부어올라. 그리고 몸 전신이 다 이게 막 두드러기처럼 올라온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근데 이게 심해지면 호흡곤란 오고 구토 증세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설사, 뭐 부종, 발작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대요. 예. 그래요. 근데 두 알레르기 모두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라서 네. 특히 어르신들 호흡곤란이 오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일로 어머니는 응급실에 다녀왔고요. 네네. 또 아버지는 기침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글쓴이가 남동생과 올케에게 일부러 그러냐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올케가 제가 어머니 진짜 죽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랐어요. 형님 진짜 뭐뭐도 가지가지.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막말까지. 근데 진짜 어머니를 죽이겠어요? 이 말이 완전 전 소름 돋거든요. 네. 진짜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흥분을 참지 못해서 그랬는지 이 글쓴이가 참지 못하고 올케 뺨을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동생이 누나 말고 저한테 건물 주셨으면 이럴 일 없잖아요. 병원 안 가도 되잖아. 재산 때문이네. 아빠 기침할 일 없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재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그쵸. 거잖아요. 건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글쓴이의 모든 상황과 또 동생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네. 재산 상속에 불만을 품은 동생이 벌인 일이다 이렇게 추측을 담은 글이 나왔던 건데요. 사건의 발단은 글쓴이가 결혼에 앞서서 시가 4억에서 5억 원 정도의 건물을 글쓴이에게 주고 또 작은 주택을 남동생에게 주겠다. 건물과 작은 주택이 가른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은 누나보다 적게 받은 게 이게 분했던 거네. 자기가 다 가졌어야 되는데. 야,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부러 그 부모님이 그렇게 괴롭혔다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글쓴이의 추측이었어요. 네네. 추측이고 글쓴이가 글 말미에 폭행으로 올케가 저를 고소한다면서 고소장 접수한 걸 사진으로 찍어 보냈네요. 부끄러워서 익명으로 속풀이 좀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폭력으로 고소했다고요? 누나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네네. 이게 폭행 혐의가 이게 적용이 돼요? 성립이 됩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아주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제 귀싸대기한테 때리기 쉽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귀싸대기를 때리는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얄미운 사람이라도 뺨을 때리지 마시고 법으로 이제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황상 이 남동생 부부가 이 알레르기 일부러 유발시키고 괴롭힌 것 같은데 이건 처벌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영화 기생충 다 보셨죠? 그렇죠. 거기 가사도우미 문광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정이랑 기우 남매가 복숭아 털을 이렇게 날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음식을 먹였다고 하면 그래서 그 피해가 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손상까지 가져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하면 상속하기로 한 재산을 아니다. 얘 아니야. 이러고 처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거 있어요. 네. 전문 용어 있잖아요. 상속 자격 박탈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상속을 목적으로 말이죠. 네. 친족에게 아주 심각한 해코지를 했을 경우에 자격 박탈? 상속 자격 박탈이라는 요런 게 딱 주어집니다. 요게- 전문 용어 요게 할 때 왜? 법률 용어입니다. 자격 박탈. 전문 용어 상속 자격 박탈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상속 결격 제도로 하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효 자식이 있었는데 뭐 폐륜만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막 때리기까지 상습적으로 이 불효 자식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안 되지. 못 받게 해야죠. 현행법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민법에 이렇게 좀 규정되어 있어요. 이 부모님, 이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근데 폭행은 살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이런 사람만 상속을 못 받지 그 외의 경우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법이 개정되자 해서 개정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 개정이 되는 건가요? 좀 다행이네요, 이 부분은. 그게 바로 구하라법이에요. 반대로 자식을 버리고 30년, 40년 동안 이제 방치하고 왔다가 자식이 사망하니까 그 보험금을 이제 받으려고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비정한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생긴 게 구하라법이거든요. 그래서 구하라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렇게 이제 부양음으로 현재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폐륜을 하거나 이런 불효 자식 같은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없게 그렇게 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게 상속 관련해서는 돈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 안에서 분쟁들이 많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그 어떻게 됐죠? 그 삼성가의 그 뭐 12조인가 그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화제였죠. 네. 맞아요. 예, 지난달 28일에 삼성과 상속세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속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 이상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유족들 일단 장기간에 걸쳐서 연부 연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서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라고 네. 네. 뭐 상속세는 발표를 했는데요. 누가 얼마큼 상속받는지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거 나온 건 없지 않아요? 일단 지분 정리는 지난주에 다 됐어요. 네. 원만하게 다 됐고 아직 이제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원만하게 합의가 되더라도 회사 차원의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상속 관련해서 다른 사례 하나 볼까요? 네, 참 이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막장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2019년 춘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네. 이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닌 막내딸에게 건물과 토지를 증여를 했는데 큰아들 일가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품은 거죠. 보통 재산 상속하면 큰아들네 이렇게 몰아주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는데 막내딸한테 이렇게 재산을 준다면 큰아들네가 아주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큰아들네 가족이 모두 몰려가서 추석 즈음에 몰려가가지고 이 며느리가 신발을 신은 채로 시댁 안방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네. 시아버지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니 좋냐 이러면서 욕설을 했고요. 자기 시누이인 막내딸에게는 이렇게 노인네 꼬드겨서 재산 받아먹으니 좋냐 하면서 날계란, 김치, 우유 이런 걸 들이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좀 네. 순화해서 좀 좋게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심각했군요. 정말 원색적인 막말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손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설마. 네, 손자들까지도 여기에 가세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에게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웬일이야. 호신용 스프레이를 또 뿌렸다는 거예요. 또 고모를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야, 이러면 안 아니, 되죠. 유산을 못 받은 것까지는 뭐 속상했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야, 그렇다고 그래. 할아버지, 시아버지 그렇게 하면, 야, 사실 이거를 미리 예견하고 안 주신 게 아닐까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폭력으로 끝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네. 2019년 부산에서는 이 45억대 재산 상속 문제로 동생이 친형을 살인한 그런 끔찍한 사건도 네. 발생했습니다. 아우, 20대죠. 예, 20대. 20대가 형을 재산 때문에 살해를 했다. 이거 말이 안 돼. 너무 형제 어머니가 이제 공장을 운영하셨나 봐요. 금속 공장 운영하셨는데 이 공장 운영 문제, 상속 문제로 이제 이 동생이 형과 다투다가 그냥 아무래도 우발적인 것 같아요. 이제 부엌에서 이제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제 형을 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동생은 상속 못 받게 됐다면서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제 살해를 하거나 살해한 자는 네.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 맞아. 당연히 이제 형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동생이 형을 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생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미리 받은 상속분 같은 경우에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에 욕심을 내려다가 오히려 본인이도 손해를 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그냥 법대로 균등하게 그렇지. 상속받는 네. 게 최고입니다. 그게 네가 더 많이 받았네. 그쵸? 어. 내가 더 많이 받는데 그런 싸우면 안 돼. 상속 그럼요. 재산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절차가 있어요. 공동 상속인 간의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달리요, 이 친족 간의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이제 법원에다 도움을 좀 받읍시다. 예, 네. 싸우지 마시고요. 그렇죠. 동생이 이렇게 불만을 품게 된 것은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는 받아야 할 정당할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한 것 같은데 이런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안 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간다거나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비극으로 끝나게 되고 정당한 권리마저도 잃게 되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어려운 세금에 대한 상식을 한번 풀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알쓸세상입니다. 네, 이기영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래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세대 주택 양도세 비과세 두 번째 시간으로 비과세 요건 중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꽁투로 준비했는데요.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합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꿈은 부동산 재벌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재테크를 할 때 전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해왔죠.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집들을 한 채, 두 채 사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번에 있잖아. 그 똘똘한 한 채 빼고 다 팔아야 돼. 왜? 아, 내가 그 집 마련하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정보 얻으려고 산수리 얼마며 좋은 집 찾느라 발품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 그 집을 다 팔자고? 안 돼, 싫어. 안 돼. No. 안 돼, 안 돼. 싫어, 싫어. 아야야야, 이 사람아, 그 부동산 정보에 귀를 좀 열고 들어야지. 우리처럼 다주택자들이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딱 남기고 나머지 주택 다 처분하고 우리 1세대 1가구가 돼야 된다고. 아, 속상해 진짜. 저희 부부는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올해 초에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가구가 됐죠. 그런데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한 채 남은 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1세대 1주택인데 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비과세 대상 아니에요? 아, 사모님. 정말 아깝네. 이걸요, 작년에 처분을 하셨으면 딱 비과세인데. 에? 이걸 올해 팔아가지고, 아유, 아까워.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이 안 돼. 아저씨 점쟁이 같아 말하는 아, 진짜 속상해. 이 집을 팔아 남편 사업 자금에 보태려고 했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니요. 남들 다 되는 비과세 혜택을 왜 저희는 못 받는 겁니까? 어려운 보유기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아유, 그러네. 1세대 1주택 요건을 맞췄어요. 그죠? 맞춰서 근데 왜안 팔았는데 돼?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은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우선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지난 시간에는 1세대 구성 요건을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보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이 꽁투 속 부부의 경우는 이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기간 2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무조건 적용은 아니고 이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주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역은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네. 지역은 네.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을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군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집값에 불났다는 서울과 경기도 이런 수도권을 생각하면 되고요. 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뭐 쉽게 단적으로 설명한 수도권 외 지역의 많은 지역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여부는 기획재정부 자료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양도세 이게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만 보유를 했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2년 이상의 보유는 물론이고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거주까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강남에 집을 매입해갖고 3년 동안 보유하다가 2년을 살으면 괜찮은데 이게 1년 살으면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해주셨는데요. 이해 잘했네. 조정 대상 지역은 5년을 보유하든 10년을 보유하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없으시면 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이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충주에 제가 집을 샀어. 그래서 3년 내내 세를 줬어요. 근데 그럼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충주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뭐 3년을 보유했다고 한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투에는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겨두고 다 팔았어요. 그럼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네, 이거는 올해부터 바뀐 법 때문인데요. 아이? 예,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박수림 씨가 네. 집을 A, B, C 세 채를 보유하고 와, 있습니다. 부자네. 와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A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10년이고 거주기간이 10년인데요. 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B와 C주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0년이죠. 10년 보유, 10년 거주. 10년. 네, 맞습니다. 네. 예, 법 개정 전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아. 예, 따라서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은 당연히 10년이 되겠죠. 네네네. 아, 그럼 이때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이럴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법 개정이 되면서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네. 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는 단서로 계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수림 씨가 B주택과 C주택을 2021년도에 처분했습니다. 21년도. 예. 네, 그럼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그 당연히 10년 아니에요? 보유 10년, 거주 10년. 그렇지, 보유 10년.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바뀐 보유기간 계산법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때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 다시 전에 거는 없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예, 2021년 양도분부터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최종 1주택자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2년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주택자일 경우에. 네, 그래요? 그래서 꽁트 속의 부부가 네.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예전에는 그냥 최초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했다면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은요. 최종 1주택자가 된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한 집은 상관없는데 내가 주택이 세 여러 집이야. 개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 두 집을 팔고 한 집만 남아있어. 그럼 이거 팔 때도 그때부터 시작해야 그때부터. 돼. 네. 나머지는 야, 처분했을 때. 이거 근데 21년에 법이 이게 바뀌었으니까 올해. 네, 이거 맞습니다. 모르고 그냥 팔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비과세. 집을 사지 말자. 그래, 내가 이래서 안 사는 거야. 내가 이래서 집을 안 사는 거야. 너무 어려워. 집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래서 1주택이면 안 괜찮은데. 네. 이건 다주택자 얘기예요. 다주택자들. 예. 뭐 집이 좀 있어? 개집도 없수, 개집도 없수.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네. 예, 다주택자가 올해 주택을 처분해서 1세대 1주택자가 됐다면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도 동일하니까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비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게 더 세졌군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 세진 그쵸. 거예요. 네,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1주택자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 이래야지 뭐 다 비과세 혜택도 다 받고 이러지 않아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우선 저희가 저번 시간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는 안 받는다는 그런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이제 모두 안분을 해서 이제 예, 장기 보유 특별세 공제라는 예, 그런 부분을 또 적용을 하게 돼서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을 점점 줄어드는 거죠. 요게 이제 2017년 뭐 몇 월?
네, 8월 3일입니다. 8월. 8월 3일. 그러니까 그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은 보유만 해도 괜찮은데 네. 2017년 그 8월인가 그 이후에 이후에 집을 산 집을 산 사람들은 사람은? 보유는 물론이고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겠네. 알아두셔야 네. 세금 탈세는 아니고 절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다음번에는 저희가요, 그 2주택, 일시적인 2주택, 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지난 2019년 12월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든 SUV 차량 때문에 대학 입학을 앞둔 여고생이 전신이 마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네. 사고였어요. 네, 맞아요. 꽃다운 청춘인데 전신 마비가 됐잖아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로 그 원인이 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영상 보셨죠? 네. 끼어들기, 그러니까 칼치기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2014년 4월 20일 가양대교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가고 있는데. 아, 저기 빠르게 B사의 차량이 가고 있는데 저 옆 뒤에 차를 봐주세요. 어떻게? 아니, 뭐야? 시합이야, 뭐야? 이 영상이 뒷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었는데요. 2014년에 이 가양대교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피해 차량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요. 네. 강화도로 여행을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왼쪽 차가 이거 뭐 스릴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끼어들고 막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놀라게 하고 저렇게 가버렸잖아요. 사고 났는데 수습도 안 하고. 네. 아니, 저기 가양대교가 우리 여기 상암동에서 바로 있잖아요. 맞아요. 가깝죠. 네, 네. 근데 저기 교통량이 많거든요. 근데 전날은 뒤에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명이나. 인명 피해 없었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차가 정말 보시는 것처럼 많이 망가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칼치기 차량은 사고를 낸 이후에도 속도 보셨죠? 예, 예. 칼치기 계속하면서 가버렸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차량의 영상을 보니까 차 번호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칼치기한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아이고. 안타까운 너무하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이 있거든요. 이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속도로 영상이에요. 네. 블랙박스 차량. 네. 거리 유지하면서 잘 있는데?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몇 바퀴 굴러. 끼어든 차량이 오히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뒤집어져 아니 버리네. 갑자기 왜 거기 끼어들어요? 왜? 아이고. 야, 저 날아간 거 봐요. 너무 많이 굴렀다. 아니, 속도가 굉장히 낮지. 저 정도 날아가는 고속도로니까. 거면요. 예. 그렇죠. 워낙 그 순간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특히 사고 나면 네. 한순간에 정말 큰 사고로 번지잖아요. 맞아요. 뭔가 휘청하던데. 그렇죠.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칼치기한 차량만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예, 칼치기한 차량만 다행히 그랬는데 네. 다음 영상은 칼치기한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자, 순식간에 일어나요. 잘 보세요. 뭐야? 대박. 뭐 점프해서 들어왔어. 저 어떻게 됐죠? 저거 정말 어떻게, 뭐야? 아찔하죠. 점프해서 들어온 거야, 뭐야, 저거? 그러니까 네. 자기는 거기 빠져나오고 길 가던 차들이 막 사고 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빠져나가다가도 살짝 접촉이 되면서 좀 붕 떴거든요, 붕 차량이. 보시면 지금 여기서 그렇지. 한번 뜨죠? 저건 아니다. 진짜 저건. 아우, 저러면 안 되죠. 저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고 당한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인 네. 것 같은데 이게 가면서 여기를 한번 툭
부댔네요. 네. 그러니까 요만한 틈으로 확 삐집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언니도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네. 속도 좀 나잖아요. 고속도로는 네.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치기 확 들어와서 빠져나왔는데 깜짝 놀라서 핸들을 꺾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놀라니까 핸들을 꺾게 된대요. 큰일 날 그러니까 뻔했네요. 차가 막 돈 거죠. 그 뒤에 차가 없어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시끄럽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놀라죠. 아, 네. 밤에 운전하다 보면 뭐 하이빔을 뒤에서 막 쏘면서 무슨 막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백미러 보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차가 오면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하고 방어 운전을 좀 하는 그래. 잘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밤에 운전하다 보면 보여요. 그게 쌍라이트 켜고 불 켜고 달려온다 그러잖아요. 눈에 불 켜고. 그런 차량은 일단 좀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해주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맞아요. 네. 지난 2019년 1월에는 30대 이모 씨가 밤 11시 반쯤에 상암동의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가는 그쪽에서 본인 소유 스포츠카로 방향 지시등도 안 켜요. 또 이런 차량은. 최고 속도가 80km인데 도로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달려요. 어디에 고속도로예요? 네, 고속도로인 줄 고속도로도 아셨죠? 안 되지, 이 일반 정도로. 도로에. 예, 일반 도로. 그래서 불구속 강변북로래죠. 송치됐어요. 예. 아, 그렇구나. 아니, 대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왜 그러는 겁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난폭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데. 네, 이 씨는 난폭 운전으로 20km에서 30km 가량 주행을 하다가 앞차와 충돌을 했고요.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요즘에 보면 네. 그 사람들마다 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요. 맞아요. 그렇지, 분노 근데 소전. 그 스트레스를 딴 데 가서 혼자 조용히 풀어야지 그거를 도로에서 저렇게 난폭 운전해서 풀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칠 수 거잖아요. 있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칼치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런 분노에 질주를 하셔서 사고가 나면요. 교통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언급했던 진주 시내버스 사고 칼치기 같은 경우는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1심과 같은 1년 금고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1년 금고형.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진 그런 그러니까요. 사고였는데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때 형량이 너무 낮다고 국민청원까지 가지 않았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네, 맞아요. 네. 피해자 가족과 또 누리꾼 다 같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너무 관대했다. 피고인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해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면서 규탄을 했고요. 한편 이제 남편옥 운전자 형량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렇겠네. 끊이지 않고 예. 나오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네, 그 처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더 네. 중요한 건 그런 난폭 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 다치고 피해자가 맞아요. 되잖아요. 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예전에는 그 보험사에서 무조건 뭐 쌍방과시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맞아요. 좀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동안에는 20%였어요. 20%. 너무 억울하죠. 같은 차로에 있던 차가 뒷차가 그러니까 앞차를 무리하게 추월을 해서 사고가 나는 상황에도 피해 차주가 20%의 과실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네. 예. 그러면은 칼치기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죠. 예, 그랬죠. 하지만 2019년부터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졌던 이 상황이 가해자의 100% 책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가해자 100% 책임의 경우가 그동안은 40여 가지 정도였거든요. 네. 이제는 70여 가지로 대폭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기다가 사고를 내면 책임을 더 묻겠다고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받는다고 도심위의 분노의 질주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안 게 되죠, 좋을 것 안 같습니다. 되죠. 네. 아니 저희도 저 왕왕 보잖아요. 차 타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요. 무서워요. 정말 굉장히 칼치기죠. 위험해 보이고 어느 정도 속도를 지나가면 자기가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자기도 다치지만 다른 사람까지 이건 뭐 정말 큰일 날 일이고 오늘 저희가 영상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린 것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도로에서 더 조심하자 맞습니다.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득 박람회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올해 세 번째로 열린 기본소득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 약 2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에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화상으로 만나 기본소득이 방역과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기간 많은 관람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일단 저 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일단 궁금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왔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도 처음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국 75개 지자체가 모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걷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가까운 애매한 거리일 때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이제 헬멧 없이 타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승차 정원에 대한 규제도 마련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1명, 전기 자전거는 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타는 것도 금지되고 건널목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하지만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소유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사실상 만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벌금이 부과되고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고 건수 역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고요. SNS와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드릴 예정입니다. 도로 위 무법자로 불렸던 전동 킥보드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구자준입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제는 날씨가 기가 막히죠. 정말 좋았죠. 근데 오늘은 아마 더 좋을 걸로 보여요. 하늘도 깨끗하고 먼지도 없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맑은 하늘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